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빅뉴스입니다. 네.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게 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네, 겁니까? 일단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이 판결상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기를 관세에 대한 결정에 네.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헌법상에 조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 정책 같은 경우 백악관이 권한을 넘어서 위법을 행사한 것이다. 이게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주로 명시했냐면 변호인단이 IEPA, 그러니까 20여 개 수입업체나 주지사나 각 주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약 20여 개 됩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IEPA라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관세 부과의 근거를 바로 IEPA를 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원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비상 상황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렇죠. 해석이군요. 비상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다 하더라도 국회,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소위 백악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동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런 상호 관세 대신에 통상 압박을 할 다른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다른 수단은 첫 번째 즉각 항고죠. 예.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 즉각 항고도 굉장히 강한 반격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 상호 관세라는 것이 주가를 하방 압력을 주고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주고 또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변수였었는데 이게 좀 제동이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호 관세가 제동이 걸렸구나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하니까 코스피도 치솟고 세계 주요 금융시장이 화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이외의 다른 카드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그러니까 것이죠? 즉각 항고라는 것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로 조치했었던 것이 IRA나 칩스법과 같은 이런 법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미 의회에도 국회의 구성상 공화당이 더 많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IRA나 칩스법과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상대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는 것이다. 예. 그러나 관세라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렵고 시장이 그것을 강력한 카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항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게 좀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닌데 뭐 네. 사실 이렇게 쉽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또 길어지고 더 네.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 항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떤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고하고 하는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는 수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항고 절차를 통해서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할 수 있게 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의 이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가지고 해왔던 것이 제동은 걸릴 수 있겠으나 예. 그 어떤 제동을 거는 연방 법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 항고와 또 계속 법적으로도 이견을 예. 다투는 그런 일정의 일들이 향후에도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그럼 이게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죠. 또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죠. 말씀드렸듯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약세화 되었고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신뢰도가 무너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세 정책 때문이고 또 두 번째가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게 소위 행정부와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이게 통화 정책에 관여하는 파월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내가 해임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세계 주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 미국 백악관과 또 법원 간의 이런 갈등, 법적 다툼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또 신뢰도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파급 영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오늘 네. 발표했는데 기존 2.7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인하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예. 하나가 물가 안정 여부, 두 번째 경기 안정 여부,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입니다. 그러면 경기 안정 여부를 보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0.8%입니다.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정 여부를 본다면 다른 걸 고려해서라도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 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혹하도록 높겠지만 한국은행이 판단을 근거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 물가 2%에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또 강달러가 약달러화 되면서 수입물가 부담도 또 완화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경기 안정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지금 운용했었던 2.75%의 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높다. 2.5%로 낮추자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인데요. 대외적으로는 환율이었죠. 강달러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웠는데 예. 이제 약세 전환이 됐으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요원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마지막 금융 불안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시 집값이 계속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 금리 인하가 어렵죠. 다만 서울시 주요 아파트 가격 말고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에 있는 주요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악성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이 계속 몇 년째 하락하고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서울 집값보다는 주로 지방 집값을 주로 보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중한 것은 지방 부동산이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잖아요. 네. 0%대 성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는구나.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제로 슈가 예. 너무 좋다. 네. 제로 슈가는 좋다. 근데 제로 성장은 원하지 않는데 현실화되는구나. 예.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제로 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씁쓸한 안타까운 마음이고 대외 경기도 좋지 못한데 수출을 비롯한 대외 여건도 좋지 못한데 내수 경기 침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이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물가와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혼식. 네. 결혼식을 치르는데 전국 평균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2,101만 원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제 주변에 보면 뭐 서울권에서 하시는 분들 3천만 원 훌쩍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교수님 예전에 결혼하실 때랑 비교하면 이 정도 수치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실감이 되시죠? 일단 이 결혼식을 치르는 예.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과중화됐다라고 소비자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소비자원의 평가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좀 제시해 드릴 텐데 이 중간값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가격인데 예. 서울과 비서울, 특히 경상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서울의 경우 3,400만 원 정도, 경상도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이제 결혼식도 서울에서 못 여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방 가서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결혼 서비스 가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지배적인 기여도가 높은 영역은 바로 식대에 있습니다. 식대. 네, 결혼 식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식대인데요. 예. 그 식대를 보면 서울의 경우 8,500만 원 정도. 예. 85,000원. 원. 예. 깜짝 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100명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8만 예. 5천 원 정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가격이 5만. 그 경상도가 최저치인데 4만 4천. 거의 2배 가량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식대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이게 결혼식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국 소비자원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결혼식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혼하는 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1,041명입니다. 1년 전보다 6.8%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는 건 결혼 혼인 건수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연관이 맞습니다.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혼인 건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19,181건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도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데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에 있고요. 25년 3월 기준으로는 11.5%나 증가했고요. 또 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8.4%나 증가했으니까 예. 2019년 이후에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결혼 혼인 건수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예. 다시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가장 중대한 우리 한국 경제의 숙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현 주소 속에서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해 만드는 그런 통계의 발표입니다. 예. 출산율과 혼인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인 같은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일단 예. 혼인 건수가 기본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네.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단적으로 혼인 건수가 혼인이 미뤄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다가 그때에 비해서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역시 정부의 뭐 약 15년에 걸친 저출산 특위를 비롯한 저출산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출산하고 혹은 혼인하고 한 그런 가정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죠. 가장 예. 대표적인 게 결혼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혼인을 또 장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으로도 혼인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됐었는데 그건 사회적인 그 어떤 분위기도 많이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이게 한 5년 만에 부활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전월세 가격을 조금은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 판단일 텐데 현실적으로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아파트에 대한 이 단기 임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데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공실도 많아지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 문제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주택이라는 그 제도 아래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6년 동안 단기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예.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자들도 비아파트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예. 오피스텔과 같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제도의 주된 특징이 본인 거주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많은 임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 안정,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예. 임대 공급을 더 늘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 그게 바로 비아파트 단기 임대 제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빌라 단기 등록 임대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